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금방울 전입니다. 중국 명나라 시절 벼슬은 높지 않았지만 학식이 풍부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장공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이었지만 황제가 죽고 그의 아들이 새로운 황제로 등극하자 벼슬 자리에 더 머물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부인, 새 황제가 들어서서 그런지 모든 것이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구려. 우리 앞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요. 그렇담 이 기회에 차라리 벼슬을 버리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잠시 산속에 지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살펴보시지요. 우리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으니 산신령님께 자식을 점지해달라고 기도도 드리고요. 산으로 들어간 장공 부부는 커다란 바위 밑에 거처를 정하고 바위 옆에 조그만 제단을 쌓고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흰 긴 수염을 가진 노인이 나타나 화가 몰려오고 있다고 이런 곳에서 태평하게 기도나 드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공 부부는 이상하다 생각하고 부지런히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한나절쯤 걸었을 때 멀쩡하던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더니 멀리 동쪽 하늘에서 새까만 먹구름이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장공 부부는 회오리 바람 때문에 좀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회오리 바람 속에서 홍이동자가 나타나더니 무릎을 꿇고 부디 목숨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동해 용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오늘 남해 용왕 따님과 결혼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악한 요괴를 만나 이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목숨을 잃었고 저도 위태롭습니다. 바라옵건대 부인께서 잠시만 입을 벌리시면 제가 부인의 몸속으로 들어가 숨겠습니다. 홍이동자가 부인의 입속으로 들어가자 날씨는 다시 맑아졌습니다. 장공 부부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며 다시 무작정 길을 걸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은 장공 부부는 어느 조그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공 부부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집터와 농사지을 땅도 주선해 주었습니다. 제가 비록 학문은 깊지 않지만 이곳에 서당을 열어 자제들에게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장공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장공은 열심히 공부하는 서당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나에게도 저런 아들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고 깜빡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오색 구름이 생기고 그 구름 사이로 푸른 용이 나타났습니다. 용은 장공 앞에 무릎을 꿇고 대인께서 제 자식을 구해주신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제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얼마 전 옥황상제께 아뢰어 제 아들이 두 분의 아들로 환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용은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태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공의 부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튼튼하고 똑똑한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는데 장공은 남산만하게 불러오는 부인의 배를 하루에도 몇 번씩 어루만지며 좋아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태어났고 동해 용왕의 아들이라던 그 소년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장해룡이라 지었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마을에 갑자기 큰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저기서 노략질을 일삼던 도적들이 장공이 살던 마을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도적들이 쫓아왔고 아이를 업은 부인은 자꾸만 자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소. 무슨 일이 있어도 아기만은 살려야겠소. 차라리 해룡을 여기에다 놓고 갑시다. 아무리 도적이라도 설마 어린애까지 해치겠소. 해룡은 도적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내 일찍이 탐관오리들의 핍박을 받다가 도적들의 무리에 들어왔을 뿐이다. 아이까지를 죽여서 도적질을 하고 싶진 않구나. 아이를 보니 후일 귀하게 될 기상을 타고났으니 이 아이를 살릴 것이다. 장삼은 슬슬 뒤로 처지더니 도적들의 무리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왔습니다. 장공 부부는 후에 해룡을 찾으러 왔지만 해룡이 없었습니다. 부인이 울자 해룡이의 등에 붉은 사마귀가 7개 있지 않소.
그것으로 알아볼 수 있을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구려. 그 말에 기운을 얻은 부인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장공과 함께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해룡을 찾아다녔습니다. 해룡을 찾아 돌아다니던 장공 부부는 어느 마을에 들어갔다가 그만 도둑으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포졸들은 도무지 믿질 않았습니다. 포졸들은 장공 부부를 붙잡아 원님 앞에 끌고 갔습니다. 장공과 이야기를 나누던 원님은 알고 보니 선비님께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인재이십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조그만 마을을 맡겨드릴 테니 그곳을 다스리며 아드님 생각을 잊으시지요. 장공이 다스리는 뇌양현에는 김삼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삼랑은 막씨라는 여자와 결혼했지만 술과 여자 노름을 좋아하는 한량으로 가정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김삼랑은 다른 여자와 함께 집을 나가 10년이 지나도록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조차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인 막씨는 조금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늙은 시어머니를 지성으로 복양하며 효성을 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막씨는 무덤 옆에 집을 짓고 심요살이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던 막씨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라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그곳은 옥황상제 앞이었습니다. 너는 정절을 잘 지키고 효성까지 하늘에 알려졌으니 상으로 자식을 점지해주겠다. 예전에 남의 용왕의 딸과 동의 용왕의 아들이 불운하게 죽었는데 다행히 용자는 좋은 곳에 환생했지만 용녀는 아직까지 환생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내 너에게 그 용녀를 점지해 줄 것이다. 도사는 태어날 용녀에게 도술의 힘도 주었습니다. 막씨는 남편이 죽는 꿈을 꾸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꿈이로구나. 막씨는 남편이 죽은 것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그 회오리 바람 속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막씨가 자세히 보니 바로 남편인 삼랑이었습니다. 난 당신의 그 고마운 뜻을 모르고 방탕하게 살다가 죄로 난리 중에 죽었소. 며칠 전 선녀께서 날 부르시더니 당신에게 다녀오라는 명을 내리셨소. 그렇게 나타난 삼랑은 며칠간 막씨의 곁에 머무르다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삼랑이 떠나자마자 막씨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10달 뒤 복통이 시작됐고 뱃속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금방울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 팔자가 기고해서 이 같은 괴물을 낳았구나. 막씨는 방울이 신기했지만 남들이 알까봐 방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비밀이란 없는 법. 시간이 지나자 방울에 대한 소문은 자꾸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을 들은 무손이란 사람은 그 방울을 가지고 있으면 큰 돈벌이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곤 그 방울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방울을 훔쳐간 날 무손의 집에 큰 불이 나 재물과 세간이 모두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손은 막씨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하늘이 내린 보물을 몰라봤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무손은 사실 뉘우치는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막씨에게 안갚음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손은 고을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님은 바로 장공이었습니다. 막씨란 여인이 괴상한 방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울의 요괴스러움은 엄청납니다. 그 방울은 막씨 곁을 떠나지 않으니 막씨를 잡아오면 방울은 자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장공은 포졸들에게 철퇴로 방울을 깨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울은 흠집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기름 가마를 가져와 불을 지핀 후 방울을 집어넣어라. 기름이 끓기 시작하자 방울은 점점 작아져 마침내 대추씨만해졌습니다. 막씨는 하옥됐습니다. 밤이 되자 가마솥에 있던 방울은 슬그머니 밖으로 나와 장공 부부가 자는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잠을 자던 장공이
몸을 뒤척였습니다. 이상하네. 너무나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이 방 저 방을 옮겨 다니며 잠을 청했지만 도저히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가마를 받고 방울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방울이 옥문 밑을 뚫고 드나들고 있습니다. 막시가 갇혀있는 옥에는 오색 찬란한 구름이 가득하고 먹음직스러운 과일과 깨끗한 물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방울의 조화가 분명합니다. 어서 그 막실한 여자를 풀어주세요. 포졸들의 말을 듣고 장공은 막실을 풀어주었습니다. 장공은 신기해하며 방울의 이름을 금령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금령이란 이름을 얻은 방울은 몹시 좋아하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 다시 돌아온 금령은 그림이 그려진 족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림의 내용은 한 아이가 길에서 울고 있는데 뒤에서는 도적이 몰려오고 부모인 듯한 남녀가 급하게 도망가는 그림이었습니다. 장공 부부는 크게 놀랐습니다. 우리가 분명 해룡이를 버리고 떠나던 그 모습이에요. 금룡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한편 그때 부모 잃은 해룡을 업고 도적무리에서 빠져나온 장삼은 고향으로 왔습니다. 부인 변씨는 돌아온 남편 장삼을 반겼고 데려온 해룡에게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길에 버려진 아이라 불쌍히 데려왔소. 우리에겐 자식이 없으니 잘 키워봅시다. 하지만 변씨는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씨에게도 태기가 있더니 10달 후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태어난 아기의 이름은 소룡이었습니다. 소룡이 한 글자를 깨우칠 때 해룡은 벌써 10자를 깨우치는 게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었습니다. 변씨는 소룡보다 뛰어난 해룡을 사사건건 시기하고 구박했습니다. 어느 날 멀쩡하던 장삼이 몸이 아프더니 점점 병이 깊어 오래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장삼은 변씨에게 소룡이 해룡이를 차별하지 말고 잘 길러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장삼이 죽자 변씨는 날이 갈수록 해룡을 더욱더 구박했습니다. 해룡의 생활은 잠시도 편할 날이 없었지만 변씨가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꿋꿋이 잘 해나갔습니다. 어느 날부터 해룡이 힘들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일이 해결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방 한쪽에 있는 방울을 보게 됐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아름다운 방울이로구나. 방울은 눈이 부실 정도로 금빛이 났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시켜도 척척해내는 해룡이가 요술을 부려서 사람을 속인다고 생각한 변씨는 해룡이를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룡아, 호랑이가 무서워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구나. 어머니, 제가 가서 호랑이를 잡아오겠습니다. 해룡이는 산에서 앞뒤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금방울이 나타나 호랑이를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호랑이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해룡이는 호랑이 2마리를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변씨는 호랑이 2마리를 가지고 관아에 갔습니다. 자신이 덫을 놓아 잡았다며 거금의 상금을 받아왔습니다. 소룡아, 호랑이 해룡이가 잡았단 얘기는 절대 비밀이다. 두 모자가 고개를 넘어오는데 갑자기 건강한 체구의 사내 서너 명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산적들은 돈을 빼앗고 두 모자를 알몸으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가버렸습니다. 산에서 모자를 구한 것은 바로 해룡이었습니다. 가까스로 해룡에게 구출되어 집에 돌아온 변씨는 산적을 만난 것보다도 해룡에게 구조된 것이 더욱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해룡을 더욱더 구박했습니다. 어머니, 소룡아, 무슨 일이냐?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포졸들이 집으로 들이닥쳤고 변씨는 해룡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지금 소룡이 끌려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날 길러주신 아버지께 은혜를 갚는 길이다. 해룡은 관아로 끌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며칠 뒤 해룡이 형벌이 집행되는 날, 원님은 해룡에게 매를 때렸는데 이상하게도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원님의 부인이 빨리 매를 멈추라며 이상하게도 혜룡이가 매를 맞을 때마다 우리 아이가 기절할 듯이 운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상한 일이로구나. 이는 필시 혜룡이란 아이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님은 혜룡이를 감옥에서 풀어준 뒤 후하게 대접해주며 관아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변씨는 혜룡이가 모든 걸 사실대로 얘기할까봐 혜룡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혜룡아, 지금 작은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하시다고 하니 소룡이와 함께 문병을 갈 것이야. 마을에 도둑이 많으니 네가 원님께 부탁해서 하루는 집에 가서 잠을 자도록 해라. 혜룡이가 깊이 잠든 한밤중 난데없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길은 가뭄에 메마른 초가집이 타듯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온 집안이 불바다였지만 이상하게도 혜룡의 몸에는 상처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룡은 눈물을 흘리며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그때 금방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혜룡은 금방울을 따라갔습니다. 금방울은 혜룡이를 산 꼭대기로 인도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온몸이 황금빛 털로 뒤덮인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혜룡이에게 달려들자 금방울이 막았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금방울을 먹어버렸습니다. 혜룡이는 호랑이를 잡으러 갔지만 어디에서도 호랑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혜룡이의 눈앞에 환히 밝아지며 커다란 동굴이 보였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여인들의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대왕의 용맹과 신통함을 당해낼 자가 없었는데 아니 오늘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으니 웬일이니? 우리 금성 공주님이 어젯밤에 꿈을 꾸셨는데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내일 귀인이 찾아와 악귀를 없애고 공주님을 구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대. 아, 우린 언제쯤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때 혜룡이 나타나 자신이 악귀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혜룡을 동굴 안으로 안내했는데 동굴 안에는 뜻밖에도 궁궐처럼 높다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섬뜩한 짐승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전 금방울을 집어삼킨 바로 그 호랑이였습니다. 혜룡이와 호랑이는 싸웠고 결국은 호랑이가 죽었습니다. 혜룡은 서둘러 호랑이의 배를 갈라 금방울을 구했습니다. 전 금성공주라 합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후원에 달 구경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요괴가 절 납치했습니다. 오늘 귀인께서 이렇게 절 구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혜룡은 산속길이 위험하니 본인이 혼자 먼저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관하러 가는 혜룡에게는 방이 하나 보였는데 그것은 세상에 공포하는 글이었습니다. 짐이 덕이 없어 일찍이 왕자를 얻지 못했다가 늦게 공주와 날 곱게 길렀다. 어느 날 황후와 함께 후원 달구경을 하던 공주가 행방불명이 되었다. 요괴가 공주를 납치한 것이다. 만일 공주를 찾아오는 자가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혜룡은 당장 고을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금방울의 안내로 혜룡과 원님은 공주가 있는 동굴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가마에 오르고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님은 혜룡을 칭찬했고 혜룡은 모든 공을 금방울에게 돌렸습니다. 황제는 공주가 돌아온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짐이 그대의 공을 높이 치하하여 장군의 벼슬을 주노라. 공주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황후는 금방울을 어루만지며 놓을 줄을 몰랐습니다. 짐이 공주의 꿈 얘기를 들었다. 이는 경과 공주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분명하다는 증거다. 경은 공주를 싫다하지 말고 아내로 받아주길 바란다. 혜룡과 공주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 무렵 북방에는 흉노라는 흉악한 오랑캐가 살고 있었습니다. 흉노의 왕은 천달이란 자였는데 욕심이 많고 아주 포악했습니다. 천달은 항상 예전 원나라의 땅을 찾으려고 기회를 노리다가 자신의 군사가 100만이 넘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황제는 흉노를 막을 대신들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혜룡이 나섰습니다.
용감한 해룡은 전쟁터에서 그만 적장의 꾀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적장은 후퇴하는 척하면서 자기 쪽 진영으로 해룡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모든 걸 포기한 해룡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하늘에서 이상한 불빛이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불빛은 불화살 사이를 헤치며 해룡 앞으로 쏜살같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곤 태풍처럼 거센 바람을 일으켜 불화살을 날려버렸습니다. 아니, 넌 금방울이 아니냐? 자, 지금부터 은밀하게 우리 진영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오. 그리고 이곳에 허수아비를 세워 우리가 빠져나갔다는 것을 적들이 모르게 하시오. 결국 해룡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궁궐에 선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해룡은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밤에 금방울이 이 족자를 두고 없어졌습니다. 이상하지요? 무슨 족자요? 족자 속엔 그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도적에게 쫓기는 내용이 담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꼭 내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한편 장공 부부와 막 씨는 금방울을 잃고 밤낮으로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막 씨는 늦은 밤 홀로 앉아 금령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찬바람과 함께 환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금령아, 드디어 네가 왔구나. 장공 부인과 막 씨는 금령을 옆에 붙잡아 놓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공 부인은 막 씨와 금령을 자기 방에서 자게 했습니다. 그날 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공 부인과 막 씨가 똑같은 꿈을 꾼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나쁜 운은 다 갔도다. 오래지 않아 그대의 아들을 만나게 될 것이니 준비하도록 하라. 그리고 전에 보았던 선녀의 얼굴을 기억하고 놀라지 말지어다. 두 사람은 잠에서 동시에 깨어 금령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금방울이 꽃봉오리가 터지듯이 활짝 열리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처녀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처녀 누구시오? 우리 금령인 어디 가고 왜 처녀가 나온단 말이오? 어머니, 제가 바로 금령이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예전에 금방울을 나올 때 꿈속에서 보았던 그 선녀와 똑같구나. 전 남의 용왕의 딸이었사옵니다. 전생에 동해 용왕의 아드님과 결혼하고 돌아가던 중 요괴를 만나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옥황상제께서 저를 가엾게 여기시어 다시 환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막 씨는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변방의 흉노족은 사라졌지만 시간이 흐르자 또다시 나라의 도적들이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는 나날이 근심이 커졌고 해룡이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룡은 되도록 도적과의 싸움은 피하고 대신 잘 타일러 스스로 해산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해룡은 도적을 섬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을 지날 때마다 창고를 열어 어려운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남쪽 지방을 지나다가 장삼의 무덤 있는 곳에 갔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난리 중에 날 구하고 키워주신 고마운 은인이구나. 해룡은 재물을 장만하고 장삼의 무덤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소룡의 소식을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군사가 알아온 소식에 의하면 소룡은 거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룡은 소룡과 변씨를 찾아오게 했습니다. 변씨와 소룡은 입을 딱 벌리고 해룡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두 모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해룡은 그들에게 재물을 내주었습니다. 13년간 저를 길러주신 은혜를 어찌다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예전 일은 다 잊었습니다. 거절 마시고 받으시지요. 늦은 밤 해룡은 원님과 함께 방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원님의 방에서 족자가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저 족자의 그림은? 제가 결혼하여 뒤늦게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난리통의 아들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벌써 18년 전의 일이옵니다. 예전에 어떤 도사를 만났는데 저 그림을 주지 뭡니까? 아들과 헤어질 때 모습과 똑같기에 벽에 걸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얘기를 차근차근 하게 됐고
아버지와 아들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없이 사라진 금방울의 소식도 궁금합니다. 사람으로 환생했다고 하니 만나보고 싶습니다. 금방울의 소식을 들은 황제는 기뻐하며 금령에게 금령공주란 호칭을 내리고 대궐로 불렀습니다. 금령공주와 경은 필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어찌 사람이 하늘의 명을 어길 수 있단 말인가. 속히 두 사람은 결혼 날짜를 택일하라. 그 후 해룡은 두 공주와 더불어 행복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 후로 해룡의 보살핌을 받은 자손들은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